안녕하세요. 표준엄마 이현우입니다. 잠시 후에 박근혜 대통령 전용기 편으로 미국 방문길에 오릅니다. 54년 전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회의 의장은 외국 민항기 또 미국 군용기를 번갈아 타고 꼬박 3일 걸려 미국을 방문하셨습니다. 가는 길은 달라졌지만 북한과 안보라는 숙제는 아버지와 딸이 똑같이 짊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북한을 막을 수 있도록 원조를 요청했고 딸은 정치 외교적 협조를 구하는 게 차이입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누리꾼들이 북한 김정은을 비판할 때 진산팡즈, 발음도 어렵죠. 진산팡즈라고 합니다. 3대 뚱보 3세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북한 열병식 이후에 유인산 상무위원이 중국으로 돌아간 다음에 중국 인터넷 검색어에서 이 단어가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달래는 것이 아닌가, 또 북중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고영환 전 북한 외교관 모시고 북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진산팡즈 들어보셨습니까? 중국 인터넷에서 유명합니다. 유명합니까? 네, 유명합니다. 웨이보 이런 데 쳐보면 그냥 금방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뚱보, 네. 돼지 3세. 그러니까 김가 3대 돼지라는 뜻입니다. 김가 3대 돼지. 예, 그러니까 예. 첫 번째 돼지는 김일성, 두 번째 돼지는 김정일, 세 번째 돼지는 김정은. 예. 예. 근데 그 말이 지금 사라졌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말이 사라진 이유는 예. 유인산 상무위원이 갔다가 김정은하고 같이 회담을 했는데 예, 여기 한번 보시죠. 예. 김씨 김정은 돼지 3세라는 표현, 놀리는 표현으로 쓰는데 이게 중국 웨이보에 이 단어 검색을 하면 법규와 정책에 따라 검색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유인산 상무위원이 평양에 가서 예. 아마 김정은이가 직접 이야기하진 않았겠죠. 예. 김영남하고 최룡해를 만났는데 예. 아마 최룡해 정도에서 당신네 정말 인터넷에서 우리 지도자 비하하고 조롱하는 거 좀 그런 거 하지 못하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으로 보이고 예. 뭐 이런 거는 뭐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거든요. 알았습니다. 예. 뭐 그런 건 뭐 핵무기 발전시키지 말라는 소리 하지 말라는 소리하고는 다른 소리거든요. 예. 쉬운 소리니까 그거는 중국이 서비스를 해주는 것 같고 이번에 유인산 정치국 상무위원이 갔는데 지금 들려오는 말이 김정은이가 회담에서 예. 자꾸 비핵화 이런 거 너무 우리한테 목 조르지 말라. 이건 우리가 미국을 맞서서 하는 거지 중국을 반대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왜 시 주석이 북한을 먼저 오지 않고 왜 한국에 먼저 갔느냐. 이런 여러 가지 섭섭한 말들을 했다는 말들이 그건 들려오고 의미가 있네요. 인물했죠. 김정은이가 유인산을 통해서 시진핑 중국 지도자에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시주석님 네. 서울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 먼저 만났습니까? 북한을 먼저 와야지. 그렇죠. 그런 얘기를 직접 했다는 의견이. 완전 섭섭합니다. 섭섭하다. 이런 태도를 좀 바뀌었으면 그건 공식 매체에도 조금씩 나와요. 중국의 태도나 입장 같은 문제를 언급한 것들이 나오거든요. 예. 그거는 결국은 중국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 몰아세우지 말고 예. 그리고 좀 시 주석도 한번 평양에 좀 오고 뭐 이러면서 좀 해주는 거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중국이 아마 뭐 검토를 해보겠다든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뭐 외교적 용어야 뭐 그런 것들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유인산 상무위원이 돌아가자마자 첫 번째로 3대 뚱보라는 소리는 검색어에서 차단이 됐습니다. 3세가 사라졌다. 그리고 시 주석이 먼저 박근혜 대통령 만나러 서울 온 거에 대해서 김정은이가 몹시 서운하다. 그렇죠. 뭐 그렇게 좀 확인이 된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중국 언론은 당 방침에 따라서 뚱보 3세 김정은 얘기를 검색어에서 차단했지만 미국 서방 세계 기자들의 눈에는 북한이 좀 다르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미국 CNN 기자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It's the morning of the parade, which we thought would be getting underway about 30 minutes ago, but as you can see, I'm standing across the river from Kim Il-sung Square. Nothing has happened yet, and so we are just hanging out here at our hotel, the Yanggakdo Hotel. Even our minders are telling us they don't have any official information about the start time of this parade. These things are... 예, 저 얘기를 보면 기자들 다 차단돼 있고 뭐 아무 연락도 없고 이 뒤에 내용 보면 노트북, 휴대폰도 못 갖게 하고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가 심합니다. 예. 그러니까 외국 사절단을 보내고 왜 받아놓고 예. 왜 행사가 늦어지는지 몇 시에 시작할 건지를 이야기를 북한 체제 속성상 얘기를 못합니다. 왜 예. 그러냐면 김정은이 몇 시에 어디 간다는 것 자체가 극비거든요. 북한으로서는 예. 2급 비밀인데 그러니까 외국 기자들한테 무조건 기다리라고 한 거고 그러니까 기자들은 아무런 내용도 통보를 못 받고 카메라 들고 나와 봤는데 비를 맞고 있는 소녀들도 보고 예. 덜덜 떨고 있는 소녀들도 보고 가냘픈 군인들 정말 못 먹어서 키가 예. 160도 안 되는 군인들 모습도 보고 좀 짜증나는 얼굴 모습 같은 것들을 기자들이 보고 저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열병식 하는 장면은 북한이 다 내보내 주는 거니까 그건 뭐 예. 저거 큰 의미가 없는 거고 사실 기자들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비를 맞으며 서 있고 노래도 부르는데 노래 소리도 별로 맥이 없고 기운이 맥이 없고 힘들고, 예. 그러니까 저게 기자들 눈에 딱 그대로 비친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정말 CNN이 제대로 가서 본 것 같습니다. 예, CNN 기자 얘기 하나 더 들어볼까요? 네. CNN 기자의 눈에는 북한 청년들이 애국심보다는 너무나 불쌍하고 그렇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보시죠. It started raining really heavily. It was freezing, it was cold, and all of these young people were lined up in the streets without rain jackets. But they didn't go back inside, they stayed in the streets, and instead, some of them started singing. 조금 전에 고생 보셨습니까? 이 횃불을 들고 가는 아이가 벌벌벌벌 떨면서 추위에 비를 맞으며 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미국 기자들의 눈에는 굉장히 저게 저런 모습을 보면요. 예. 횃불을 들고 가는 거, 왜 가면서 왜 친위대, 결사대 하면서 결사옹이 이러면서 나가는 거거든요. 예. 라이프치히에서 나치 독일이 저렇게 시작을 했어요. 예. 하일 히틀러 하면서 저렇게 나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 비 맞으면서 서서도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전체주의 적나라한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 거고, 예. 화면이 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김일성 광장 주석단 앞을 지나갈 때, 저도 이전에 평양에 있을 때, 고등학교 때 김일성 광장 앞을 지나가 봤거든요. 한번. 예. 거의 김일성 얼굴을 보고 울었어요. 학생들도 주민들도. 아니, 고 선생님도 학생 때 김일성 지나갈 때 우셨다고요? 그렇죠. 김일성을 보고 김일성 먼 데서 보고. 울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대호까지 막 헝클어지고 너무 감동해서. 감동해서. 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그냥 사람들 얼굴이 무표정해요. 그리고 어떤 일부 얼굴은 막 짜증이 나 있고 일부 사람들은 덜덜덜덜 떨면서 나가고 그러니까 예. 정말 김일성과 김정은 사이에 엄청난 갭이 있다. 이것이 예, 보여주는 차이가 거죠. 예. 있겠네요. 네. 몇 살 때셨죠? 그때 울 때가? 제가 그 붉은 청년군의대로 나갔으니까 한 15세, 16세 때. 15세, 16세면 그래도 나름 철이 들었을 때인데 그때 멀리서 김일성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다고요? 그렇죠. 왜요? 너무나 위대한 수령님을 너무나 위대한 수령님을. 눈앞에서 직접 보니까 감동이 돼서. 예, 알겠습니다. 네. 근데 김정은, 유인산, 아까 방금 말씀하셨을 때 김정은이 유인산한테 시진핑이 서울 먼저 가서 섭섭하다. 네. 이런 말씀도 전하셨다고 했는데 둘이 만난 기록영화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기록영화 벌써 만들어서 북한 텔레비전에서 돌리고 있거든요. 원래 뭐 외국 국빈이 오면 기록영화 만듭니까? 뭐 기록영화 만드는데 저렇게 빨리 하는 것도 예.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원래 뭐 좀 묶어서 김정은 동지 뭐 대외 활동 이런 거를 해가지고 하는데 전 유인산 경우에는 이번에 좀 김정은이가 약간 좀 마음에 들은 것 같습니다. 예. 중국이 태도에. 왜냐하면 지금 유인산까지 안 갔으면요. 북한 저 당창군 70주년 행사라는 게 예. 완전히 정말 내부 잔치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예. 높았고 네. 기껏 갔다는 게 이제 쿠바, 베트남, 라오스 뭐 부총리급 한 3명쯤 갔는데 그래도 유인산 상무위원이 가서 김정은의 체면을 살려준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뭐 기분이 좋아서 계속 설명을 하고 손 들고 뭐 이렇게 서로 이제 우위를 표시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끝나자마자 돌아가자마자 기록 영화를 다큐를 만들어서 예. 북한 텔레비전에서 반복해서 돌리고 있거든요, 지금. 예,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갑자기 기록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북한이 영화 내용 한번 짧게 보시겠습니다. 피로써 맺어진 중조 두 나라 인민들 사이에 대류리어 고수하고 빈내이며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분야의 친선협조 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전면적으로 발전시킬 사명을 안고 조선을 방문했다고 하면서 예, 저희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저렇게 기록력까지 만들고 유인산에 대해서 환대를 했는데 그리고 또 유인산을 통해서 시진핑 주석에게 예. 김정은의 메시지도 전달을 했고요. 예. 뚱보 3세 예. 김정은 중국 갑니까? 북한 갈 것 같습니까? 저게 지금 많은 그 여론이 또 갑자기 돌아서 북중 관계가 예전에 혈맹 관계로 돌아간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예. 저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 만약에 올해 말 전후로 북한이 미사일을 쏠 것 같은데 미사일을 쏘는 경우에는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고 예. 시진핑 주석이 먼저 평양에 왜 가겠습니까? 그 신형 대국 관계를 주장하고 미국과 어깨를 겨루겠다고 하는 그 대국이 북한이라고 하는 말썽 부리는 나라의 그 말썽을 부리는 지도자를 만나러 평양에 간다는 것은 저는 상상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예. 일단은 북한이 핵 경제 병진 노선을 바꾸고 예. 비핵화 의지를 밝히기 전에는 시진핑 주석의 방북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생각을 예. 합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이 뭐 방중은 김정은이 하지 않더라도 중국 안 가더라도 북한 내부 장악은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보면 예. 김정은 시대 파워 엘리트인데 굉장히 안정적으로 예. 되어 있는 것 같고 제가 다른 사람은 다 좀 많이 본 사람인데 예. 조현준이라는 사람은 뭐 아는 사람입니까? 조현준이라는 사람은 조직 지도부, 북한에서 예. 인사 사업을 하는 그 부서의 예. 수장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뜬 이유는 예. 장성택 처형을 처음부터 아, 준비하고 저 사람이 장성택 처형을 주도를 해서 예. 그렇죠. 예. 주도를 하고 준비를 해왔고 예. 장성택을 치는 데서 특등 공신이죠. 예. 그래서 조현준이는 떴고 예. 요 그 옆에 앉아 서 있는 김양건이 철을 김정은이가 이모라고 할 정도로 예. 그래서 가까웠고 최령에는 뭐 다 공유하는 것처럼 백두혈통의 어떤 심벌 같은 예, 상징 아버지가 예. 인민무력부장으로서 김일성이하고 같이 오랫동안 싸웠으니까 최령에는 그 백두혈통이고 예. 그 위에 올라가면 황병선은 김정일이가 죽었을 때요. 국가장의위원회 명단에 127번째 자리에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두 번째 자리를 차고 앉았어요. 그 이유는 황병서가 조직지도부 부부장을 할 때 고영이와 가까이 하면서 후계 문제를 김정철이든지 예. 김정은인지 그걸 확실치 않지만 어쨌든 고영이의 소생으로 후계자를 세우자고 한 것이 김정은의 마음에 들었고 예. 김원홍이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김원홍이 할아버지가 김정은의 증조 할아버지를 살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일제 예. 순사를 하면서. 이게 다 인간적으로 가깝게 맺어진 이 5명이 정말 이너서쿨이라고 할 수 있고 예. 북한의 현재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장성택을 처형시킨 사람 조현준. 예. 보시죠. 장성택 처형. 장성택을 처형했고 이 사람은 백두혈통. 예. 장성택 처형. 김원홍은 할아버지가 일제시대 순사인데 김정은의 증조 할아버지를 구해준 예, 사람. 살려준 사람. 이 사람은 후계 구도에 도움된 도움이 사람. 된 사람. 그 김양건이는 김정은하고 인견적으로 친한 사람. 예, 이 중에서 지금 앞으로 이 북한 열병시 이후에 앞으로는 누가 가장 셀 것 같습니까? 그중 이 중에서는.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참 큰 의미가 없는 게 예. 뭔가 뭐 잘못했다 그러면 어느 사람을 죽이겠죠 또. 그리고 김원홍이가 너무 손에 피를 많이 묻혔어요. 예. 김원홍이도 사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렇지만 현재로선 최고의 이너서클이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물 나오셨으니까 고생께 새로 알려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계기로 새로운 핵심 엘리트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모르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네요. 김여정. 김여정을 알고 예. 어떤 사람들이기에
앞으로 북한을 이끌고 갈 리더, 새로운 리더입니까? 이건 밑에부터 설명을 하면 이영길은 김정은 때 들어와서 군단장을 거쳐서 작전국장을 거쳐서 지금 총참모장을 하는 사람이고 이번 열병식 때 열병 지휘관을 한 사람입니다. 예, 예. 그리고 박영식은 지금 급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이 시각, 예, 대통령께서, 예, 지금 미국 방문을, 예, 하기 위해서 공항에서 김무성 대표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무성 대표가 인사를 하고 두 분이 예. 사이가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렇게 나가시는 이유, 한국이 중국에 지나치게 경도된 게 아니다. 그런 얘기도 불식을 해야 되고, 이번에 북한 문제, 북한의 핵 문제 이런 부분도 이번에 미국 가서 의논을 해야 되는 상황이겠죠. 그렇죠. 예. 예. 뭐 이번에 지금 워싱턴이 예. 워싱턴 정가가 들썩들썩 한다거든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를 맞죠. 뭐 학계, 언론계, 정치계가 예. 박근혜 대통령이 그 방미를 맞아가지고 지금 막 들썩들썩 한다는 건데 예, 예. 아무래도 이번에 가서 할 얘기들이 많을 거죠. 뭐 예. 중국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해서 통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든가 예. 뭐 여러 가지 군사적인 문제, 북핵 문제 같은 거 아마 머리가 굉장히 복잡하실 겁니다. 지금. 예. 그래도 표정은 지금은 밝아 보입니다. 잠시 후에 이번에 방미에 관한, 방미를 왜 하는지, 방미의 배경, 전망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대통령 말씀 때문에 우리 지금 북한 소식 짧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최근에 북한 나선시를 복구를 했는데 네. 복구한 집들도 굉장히 부실 공사여서 무너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있네요. 결국은 예. 북한이 하루 지나면 몇 개 층씩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최소한 양생, 콘크리트가 굳어가는 속도가 있어야 되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예. 김정은이가 무조건 언제까지 해. 그러니까 얼려놓고 나는 일단 책임은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고 나면 그건 보고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대로 가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북한의 새로운 파워 엘리트와 후속 복구 소식은 다음에 또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또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대통령께서 막 출국을 하셨습니다. 비행기 문이 닫혔고요. 김무성 대표, 예, 비교적 밝은 표정으로 대통령과 인사를 하고 오른쪽에 이병기 비서실장 그리고 현기환 정무수석이 활짝 웃고 있습니다. 예, 예. 박근혜 대통령이 방금 순방길에 나섰습니다. 성남 서울공항 연결해서 저희가 출국 현장 표정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예, 윤영걸 전 내경닷컴 대표,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김성욱 한국자유연합 대표, 이남희 채널A 차장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봤는데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또 현기환 정무수석, 네. 이병희 비서실장 다들 표정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괜찮은 표정이고요. 예. 일단은 지난 유엔 총회를 위해서 방미할 때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떠날 때 그리고 돌아올 때 김무성 대표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예. 오늘은 바로 공항에 가서 박 대통령 배웅하고 대통령과 악수도 나누고 좀 더 표정도 밝은 표정을 지으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역사 교과서 국정화로 논란이 되는데 잘 부탁한다. 이런 그런 눈빛을 교환하면서 예. 또 당청 관계 복원됐다 이런 메시지를 좀 남기기 위해서 바로 김무성 대표가 또 공항까지 간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들이 예. 나오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당청 갈등이라든가 전반적인 게 소강 상태로 들어갔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일단 최종적인 공천 룰 관련해 갖군요. 이제 당 내에서 이제 이른바 친박하고 비박 간의 갈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네. 지난번에요. 청와대에서 큰 결단을 내린 게 일단 당청 갈등의 모습이었잖아요. 예. 근데 당청 갈등은 이미 일주일 전에 청와대에서 이제 정리를 했고요. 이게 이제 당내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일단 수면 아래로 예. 내려간 걸로 보인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 아주 직격탄을 많이 날렸는데 오늘 이제 원유철 대표는 저기 안 나오고 김무성 대표가 나왔다는 것은 당청 관계가 상당히 정상화됐다. 이렇게 봐도 저 표정 어떻습니까? 지금 김무성 대표 표정, 저 표정 어떻습니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정말로 억지로 웃는 겁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 제가 아는 김무성 대표의 표정 많이 봤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표정 같습니다. 저는 상당히 좋은 표정이다.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예. 기원받지 사랑받지 못하는 맏며느리 표정 같은데요. 사랑받지 못한 맏며느리입니다. 예. 거기 갔으면 옛날에 캐나다 갈 때는 대통령하고 네. 10분 정도 면담을 했는데 예. 이번에는 거의 그런 거 없이 또 지난번에는 내가 새벽에 대통령이 들어오시는데 내가 어떻게 새벽에 나가냐 또 이런 얘기도
오늘도 또 예. 불편한 얘기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주 뭐 봉합은 어느 정도는 됐지만 아주 그렇다고 해서 스킨십을 나눌 정도로 아주 가까워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시 지금 말씀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김무성 대표가 이렇게 막 물었거든요. 기자들이 지난번에는 왜 배웅 안 가셨어요? 막 묻고 하니까 기자들이 자꾸 갈등을 부추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인의 말입니까? 실제로 기자들이 갈등을 부추긴 겁니까? 반반이죠. 반반이다. 반반이고 예. 또 마땅히 핑계거리가 없을 때는 또 예. 저런 식으로도 화법을 씁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무성 대표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 본회의장의 국회 입장 전 얘기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은 공항 가시는데요. 좀 그거의 의미를 당청 관계 다시 잘해보자. 근데 언론이 문제야. 그동안 외국 가실 때마다 난 나갔어요. 지난번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못 갔을 따름이고, 또 가실 때는 데이타임에 가시고 오실 때는 나이타임에 오시기 때문에 오실 때는 안 나가는 게 관례였습니다. 근데 왜 안 나가면 새벽 4시에 오시는데 어떻게 나가나? 나도 낮에 일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자꾸 언론에서 자꾸 이상하게 쓰는 게 문제예요. 오늘 가셔서는 특별히 전할 말씀이라든지 있으신가요? 근데 그 대화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냥 의례적인 인사 말씀 드릴 수밖에 없어요. 작년 캐나다 가셨을 때는 막 10분 정도 따로 얘기를 하시고 그러셨었죠? 따로 얘기하시고. 그건 대통령 마음이지 내 마음이 아니겠지. 예, 말씀 들어보면 대통령 마음이 맞기야 맞겠죠. 예, 그렇기는 한데 과거에 이제 들어오실 때 또 원유철 원내대표는 새벽에 마중을 나갔습니다. 원래 원내대표 정도는 나가도 되고 당대표급이면 마중을 안 나갑니까? 뭐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예. 지금 김무성 대표 얘기가 또 거짓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까지 관례를 보면은 들어오는 게 이제 시차가 있으니까요. 예. 아마 이제 들어올 때는 안 나가고 그랬는데 원유철 원내대표가 그때 새벽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게 예. 조금 약간 특별한 뭐랄까 마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어찌됐건 뭐 공항 나가시고 특히 이제 전국의 이슈가 뭐 교과서, 이념 이쪽으로 갔기 때문에 당청 간의 갈등, 공천룰 이 문제는 조금 가라앉았네요. 네, 그럴 수밖에 없고요. 예.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지금 현재 권력, 미래 권력이라는 건 근본적인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그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미래 권력이 내가 돼야겠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내년 총선에서 지면은 그럼 권력에서 대권에서 멀어져 버립니다. 그럼 내년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당내 갈등, 분란이 생기면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요. 이 두 가지 모순된 면들을 어떻게 봉합해 가느냐가 정치력이라고 봐야 될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나오고 있는 교과서 문제. 이게 어떤 보수층 균열로 가버리면 본인에게 치명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에서 봉합을 해가는 게 김무성 대표에서는 가장 최선의 선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대통령께서 오늘 오전에 수석 비서관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네. 말씀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교과서 문제에 관해서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방금 지금 미국으로 가십니다. 그 말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에게 내가 미국 방문하는 동안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국정교과서화 하는데 여론조절 열심히 하라. 이렇게 지침을 준 겁니까? 그렇게까지 노골적인 지침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예. 근데 지금 어저께 이제 황우려 부총리가 발표한 이후에 이제 청와대에서 또 특히나 대통령께서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도 언급을 안 하셨기 때문에 뭔가 대통령의 의중이 얼마만큼 이제 실린 얘기냐 아니냐 등등 특히나 이제 당에서는요. 예. 당의 국회의원들은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의중이 어느 정도 실린 얘기인지 그런 점에서 또 이게 좀 불필요한 과도한 정치화라고 그럴까요? 예. 사실 우리 아이들 그 교육 교과서 가지고 그 정치 싸움이 일어나는 거는요 어느 쪽인 간에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이렇게 그 교과서를 불가피하게 국정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 취지나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 본인의 입으로 직접 좀 그 취지랄까 그거를 좀 설명한 거라고 이게 짧게 봐야 되고요. 한번 그럼 대통령 아침에 오전에 하신 말씀 짧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역사 교육은 결코 정쟁이나 이념 대립에 의해서 국민들을 가르고 학생들을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가치관을 확립해서 나라의 미래를 열어가도록 하는 것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우리가 필연적으로 해줘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시간 비행기 안에 계시는 아직 이륙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오늘 오전에 필연 사명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국정화에 대해서 한 발짝도 물러날 생각이 없다 그런 의지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 저는 뜻으로 봅니다. 미국 방미 기간에도 국정 교과서 문제를 차질 없이 좀 추진해 달라. 예. 예, 당도 그렇고 황운여 부총리가 그렇게 총대 매는 성격들이 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예. 좀 늦추지 말고 좀 해달라 이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이건 대통령이 할 사항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과잉 간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교육부에서 고시하고 교육부 장관이 알아서 할 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이 너무 이게 디테일하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예. 올바른 역사관 수립은 자라나는 세대를 위한 사명이다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고 볼 수 있고 예. 또 하나 지금 여야가 여기서 굉장히 대척점에 붙어 있는데 이거는 아파트로 말하면 재건축이나 뭐 리모델링이 아니고 근현대사 부분만 쟁점 예민한 부분만 하는 거니까 그런 점은 좀 해달라 이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저 비행기는 예, 보잉 2층이 있는 거 보니까 보잉 747 전보입니다. 그죠? 네, 2층 있는 비행기는 근데 대통령이 가시기 전에 뭐 저런 얘기 한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이론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념이나 정쟁으로 와서는 안 된다라는 게 원론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이미 이념 문제나 정쟁 문제가 돼버렸죠. 야권에서 지금 정청래 의원이 하는 얘기 들어보면은 선과 악에 대한 대결, 정의와 불의의 대결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국정화 얘기하는 사람들은 악이고 불이라는 이런 공식이 적용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은 여권에서도 설명을 해줘야 될 의무가 생기고 이런 부분들을 대통령이 강조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박 대통령이 오늘 딱 집안 단속을 하고 떠납니다. 대수비회의 대통령 주재 그 수석 비서관 회의도 오늘 대통령이 꼭 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내세워서 오늘 회의를 하고 떠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박 대통령이 특히요 꼭 순방만 하면은 이상하게 국내에서 큰 일들이 터집니다. 이번엔 안 터져야죠. 박 예. 대통령 그런 순방 징크스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좀 고민이 있어서 바로 그 대수비 회의를 오늘 소집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요. 예전에도 보면은 올 봄인가요? 그 성완종 게이트 터졌을 때도 바로 김무성 대표를 40분 동안 단독으로 만나서 얘기하면서 잘 처리를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고 갔기 때문에요. 그만큼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아주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서 직접 거론하고 떠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본 비행기 대통령이 타고 가시는 비행기가 보잉 747 전보 2층도 있는 2층 있는 비행기가 또 하나가 에어버스 380이 있는데 이 비행기를 타고 방금 이륙을 하신 것 같습니다. 54년 전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회의 의장이죠. 그랬었죠. 그때. 국가재건회의 5.16 직후에. 의장 자격으로 54년 전에 미국을 방문을 합니다. 지금의 대통령이 전용기를 타고 보잉 747이라는 큰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상황인데요. 당시 영상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국 대통령과 만남에 있어서 본인은 국민 여러분의 절실한 염원이 무엇이며 한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소위할 작정입니다. 본인이 방미 여행 중에 모든 사실은 그때 보도될 것이며 귀국 후에 있어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소상히 보고할 예정입니다. 전 국민은 공고히 단결하여 국가재건에 한 시간의 방심도 없이 대전에 정진 있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당시에는 뭐 국가최근의 의장이 곧 대통령이 되실 분인데 최고 권력자가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대국민 담화를 공항에서 합니다. 꼭 저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3군 사열까지 하게 됩니다. 지금 나오는 거 보시죠. 대통령께서 3군 사열까지 하고 대국민 담화까지 하고 떠납니다. 저 당시에는요, 박정희 전 대통령, 그 당시엔 국가 최고의 재건회의 의장이었지만 아주 본인에게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5.16 직후에 그렇게 민심이 그렇게 좋았던 건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이 미국이 그 박정희 그 5.16에 대해서 그렇게 곱지 않은 시선이었어요, 사실상. 근데 예. 처음으로 미국 가는 거 아닙니까? 또 케네디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미국의 어떻게 보면 민주당 쪽 진보의 어떤 대표적인 상징적 인물인데, 혹시나 이제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시비를 걸지는 않겠는가 등등. 그러니까 한미 관계, 이제 미국이 한국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는가 처음으로 데뷔하는 무대이기도 하고, 예. 그 당시에 이제 경제 지원 등등 아주 간절했기 때문에 저런 식의 이제 무슨 대국민 담화라는 게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담화할 때 보니까 뭐 비장하더라고요. 가는 목적이,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 보셨지만 저는 저런 비행기 처음 봤는데, 박정희 당시 국가 재건회의 의장이 타던 비행기, 굉장히 옛날 비행기인데. 우리는 전용기, 또 전 세계 전용기를 이용을 하지만은 당시에는 또 우리 비행기도 없기 때문에 외국 민항기, 또 미국 군용기 빌려서 4번을 갈아타고, 일본을 거쳐서 4번을 갈아타고 미국에 아주 어렵게 도착을 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국력의 차이가 엄청나다. 지금 50년 전은 다르고요. 그때가 우리 국민 소득이요. 100달러도 안 됐다. 1인당 국민 소득이 100달러도 안 됐다. 100달러도 안 되고 지금 3만 불 가까이 되니까. 예, 저 당시에 뭐 2박 3일 거의 걸려서 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아니죠. 국가 재건회 의장인데 원조 받으러 간 거죠? 그렇죠. 예. 우리가 경제 재건도 해야 되니까 좀 경제 원조도 좀 해주고 강한 군사력을 가져야지 또 공산당하고 북한 공산당하고 하니까 좀 군사 원조도 1959년 그때부터 감축을 했는데 그 수준으로 좀 유지 좀 해달라. 어떻게 보면은 지금 와서는 대등한 것 같지만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손 벌리고 깡통 들고 간 거죠. 케네디 부인이 나오신 제클린이 보이네요. 네, 그때도 또 엄청난 액수가 아니고 차관 1억 불, 1억 달러. 지금 뭐 한 1200억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700억, 7,000불 경제 원조, 그리고 800만 불 또 기술 원조, 요 정도를 요구한 거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참 격세지감이 그렇죠. 있는 지금 거고. 대한민국 외환 보유고가 한 3,500억 달러가 넘는데, 그러니까 1억 달러를 꾸러 간 거예요. 1억 달러를 꾸러 가고, 그다음에 미국이 이제 PL480이라고 해갖고요, 50년대에 그 잉여 농산물을 우리에게 이제 무상으로 지원하던 게 있는데, 그때 그 50년대 수준으로 당분간 좀 그거를 무상 원조도 계속 좀 지속을 해달라. 그 다음에 1억 달러에 좀 차관을 좀 꿔달라. 뭐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참 대한민국이 용된 거죠. 근데 그때 도와달라고 하면서도 이제 자조를 얘기 많이 했는데 스스로 돕는 얘기를 하면서 당당하게 꼬았다는 게 아주 특징적인 겁니다. 무조건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케네디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냥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일어날 테니까 자조라는 정신을 얘기하면서 도와달라고 하고, 그냥 돕는 건 한강에다 모래 뿌리는 격이다. 이건 의미 없는 지원이 불과하고 우리에게 도와주는 것은 가장 열심히 하는 나라를 돕는 거다라고 하면서 아주 당당하게 꼬은 게 아주 일화로 남습니다. 또 하나의 명분은 소련이 자꾸 팽창 정책을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막겠다. 그러려면은 60만 대군도 양성해야 되고 반공 국가로 거듭날 테니까 우리한테 지원할 명분이 있다. 이렇게 또 케네디 대통령을 설득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보니까 케네디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동갑이었더라고요. 예, 동갑이었습니다. 나이가 동갑인데 근데 굉장히 뭐 돈 꾸러 오는 사람을 환영하진 않지 않습니까? 나한테 돈 빌리러 오는 사람을 환영하진 않는데 돈 빌려줄 대통령이 돈 빌리러 오는 사람을 굉장히 환영을 했다고 합니다. 네, 처음에는 5.16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서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그랬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저때 우리 원조를 얘기하면서 굉장히 강한 국가관 그리고 투철한 사명감 이런 걸 보여주니까 케네디 대통령이 상당히 또 우호적인 제스처를 많이 표현했다고 그래요. 또 둘이 또 농담도 하나 벌려서 화기애애해졌는데 그게 바로 기자들, 기자들 뒷담 까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에서 와서 보니까 카메라 기자들이 상전이더라. 그러니까 케네디 대통령이 의장 의견에 동감합니다. 신문 기자들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골칫거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농담이긴 하지만 기자협회에서 또 문제가 민주주의의 골칫거리라니. 민주주의 골칫거리.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 될 때는 언론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대요. 그때는 기자들이 군부대도 막 취재 다니면서 그 여러 가지 나쁜 게 많았었는데 대통령이 되면서 경력이 쌓아지면서 기자들하고 적당한 관계를 유지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정당성이나 정통성 문제 제기될 때는 외과 의사의 비유로 했다고 합니다.
국가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그 환부를 도려내는 외과 의사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특히나 이제 이 당시의 분위기가 우호적이었던 게 6.25 당시에 이제 혈맹 관계를 유지해왔던 그 옛날에 그 참전 용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참전 군인들 특히나 예비역 장성들 미국 내에서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로 몰고 갔다는 그런 후문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961년하고 62년 1년 차인데 케네디에게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61년에 베트남 참전을 결정을 한 해고요. 1962년에는 후르시초프가 그 미사일 있잖아요. 큐바. 그걸 오는 거를 과감하게 해상을 봉쇄함으로써 그걸 물리치는 해상 봉쇄 작전을 아주 기적적으로 성공시키면서 자유세계의 확고한 리더로 떠오르게 되는 그런 건데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조개 61년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케네디 입장에서는 미국이 베트남전에 이렇게 발을 담궜는데 같이 발을 담궈줄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필요했던 거고 또 두 분이 만나서 이 베트남의 문제는 베트남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그 의장이 당시에 화답을 하죠. 이게 전 세계 우리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파병 의사를 밝히고 그런 것들이 서로 한미 간의 여러 가지 경제 원조라든가 이런 거에도 상당한 작용을 했습니다. 예, 케네디 입장에서도 고마웠겠네요. 뭐 한판 붙으려고 하는데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예, 당시에 박정희 국가재건회의 의장이 워싱턴에서 뉴욕으로 갑니다. 뉴욕에 있으면서 한국으로 돌아오기도 전에 이런 편지를 씁니다. 국가재건 최고회 의장 박정희 대통령이 존 F입니다. 존 F 케네디, 예, 미국 대통령 각하에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즐거운 추억을 간직하고 간다. 개인적인 경위와 깊은 사이를 표한다. 예, 하나 더 보실까요? 여기 좀 글이 흐릿한데요. 이 내용 말고 한국에 돌아와서 또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성공적인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왔다. 너무너무 미국 국민에게 고맙다. 뭐 원조에 대한 고마움일까요? 미국에 있으면서도 편지, 돌아와서도 편지, 미국 대통령에게 과공, 지나친 공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상황 논리를 조금 적용시킬 필요가 있는데 당시 대한민국보다 3배 잘 살던 나라 제가 몇 나라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GDP 아까 이사장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말레이시아, 짐바브웨, 필리핀, 과테말라 얼마 전에 과테말라 시장이 시민들에 의해서 살해당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이 나라들이 한국보다 1인당 GDP가 3배 많던 나라입니다. 필리핀이 우리보다 3배 잘 살고 짐바브웨가 우리보다 3배 잘 살고 정통성이나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까지 되고 있고 그야말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필사적일 수밖에 없었고요. 이렇게 가서 미국한테 바짓가랑이를 붙잡아서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이 조건부 원조라도 받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 논리가 있었다는 걸 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당시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남한보다 북한이 훨씬 잘 살 때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한은 매우 잘 살고 남한은 굉장히 어려울 때인데 이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잔소리 내용을 들어보시면 당시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여기 설탕, 원탕도 보니까 작년에 들어온 것이 몇 억불이야? 3억? 원탕이 얼마야? 여기 상공부저 브리핑 한 사람 기억 못하겠나? 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더 절약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지금 이게 호피가 나와서 타먹었는데, 미풍이라는 회사에서 명을 하는데, 호피잔 한 잔에 이걸 다 타면 설탕이 많습니다, 이건. 한 3분의 1. 그렇다면 이런 걸 맹그는 것도 이렇게 큰 봉지로 맹글지 말고, 이게 한 절반 정도로 이렇게 맹글어서 다 먹고, 소용이 필요 없이 이걸 한 봉지 그냥 다 쏟아버리지 않느냐. 커피 타먹는 설탕도 줄여라. 예.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는 얼마나 부족했습니까? 모든 게. 그러니까 저도 저 시절에요. 그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우리 다 기억날 거예요. 혼식, 분식.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반드시 혼식, 도시락 검사를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들이. 그래가지고 그 보리쌀을요, 또 어떤 엄마들은 기술 좋게 위에만 쫙 그 얇게 보리쌀을 뚝 딱 이렇게 하고 밑에는 쌀밥이고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게 보리쌀이 얼마나 섞여 있는지 도시락 검사했고요. 그 당시에는 토요일도 학교에 갔습니다. 토요일은 무조건 분식을 먹었어요. 분식. 그러니까 이런 거를 국가에서 다 통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그렇게 자라갖고 요새도 토요일만 되면 괜히 이유 없이 이제 수제비나 칼국수가 땡겨요. 여기에 나오는 원당은 그 원당을 사탕수수 이걸 수입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설탕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미풍이라는 회사는
제1제당입니다. 지금 예. CJ. 예. 예, 옛날에는 설탕을 가공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였습니다. 삼성그룹이 사실은 시작된 게 제1제당이고 예. 제1제당이 설탕, 밀가루 그때 그 가공부터 시작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 옛날에는 추석 선물, 명절 선물도 설탕이면 최고 좋은 선물이었고 다방에서도 설탕을 호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도 많이 오고 그럴 정도로. 다방에서요? 그렇죠. 그 설탕 훔쳐가는 건 큰 도둑이었으니까요. 그때는. 예. 지금이야 설탕을 아무도 안 먹으려지만 대통령이 이 얘기만 봐도 얼마나 금검절약하고 내핍하고 그 시대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우리가 발전했나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격세지감을 느끼는 게요. 어떻게 설탕도 아껴 먹어라 이랬는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떠날 때 순방에 같이 동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번에 8.15 특사된 그 최태원 SK 회장 그리고 조양호 또 대한항공 회장 등 또 경제인들이 대거 박근혜 대통령과 떠나서 또 경제 외교도 펼치는데요. 달라진 어떤 경제력도 또 실감할 수 있게 된 또 예. 방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 방금 말씀 한번 더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특히 이제 원당이라 그러지 않고 원탕이라 그러시고 만드는 게 아니고 맹간다라고 하는데 맹근다, 커피를 코피 이렇게. 커피 한번 더 들어볼까요? 예, 짧게 한번 내용 한번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여기 설탕, 뭐 원탕도 보니까 작년에 들어온 것이 뭐 몇 억불이? 3억? 원탕이 얼마? 여기 상공부 저 브리핑 한 사람 기억 못하고 있나? 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더 절약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지금 이게 코피가 나와서 타먹었는데, 뭐 미풍이라는 회사에서 명을 하는데, 코피 잔 한 잔에 이걸 다 타면 설탕이 많습니다, 이건. 한 3분의 1. 그렇다면 이런 걸 맹그는 것도 이렇게 큰 봉지로 맹글지 말고 이게 한 절반 정도로 이렇게 맹글어서 다 먹고 소용이 필요 없이 이걸 한 봉지 그냥 다 쏟아버리지 않느냐. 예, 저 말씀을 우리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아득한 옛날 얘기로만 생각하지 말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대통령이 돼서 아버지가 방문했던 곳을 그대로 방문합니다. 65년 박정희 대통령이 돼서 나사 케네디 우주센터를 방문했는데 이번에도 50년 전 아버지가 간 곳을 방문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 고다도 우주비행센터에 방문할 예정인데요. 바로 예. 50년 만에 다시 찾는 겁니다. 당시 50년 전에는요, 박정희 전 대통령은 그 장거리 로켓가 이렇게 발사되는 모습을 봤다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나사에 방문을 해서 우주인과 뭔가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주인과 통화한다. 네, 나오고 예.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요, 그 대선 공약이 하나 있어요. 2020년까지 달에 태극기 날리게 하겠다, 달 탐사하겠다 이런 공약도 내세운 적이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부전 여전이다. 결국은 예. 굉장히 그 우주 개발에도 좀 관심이 많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65년도에 예. 방문했을 때도 그때도 미국 전용기 타고 갔습니다. 707기를 타고 갔는데 예. 62년도에는 아예 4번 갈아타고 갔고요. 61년은 4번 갈아타고 가고 65년도도 우리 뭐 전용 비행기를 타고 가지 못했던 상황인데 근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쾌거로 이뤄낸 것 중에 하나가 과학기술 고문, 당시 존슨 대통령이었는데요. 미국 대통령한테 과학기술 고문이 한국을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죠. 그래서 그 이듬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 카이스트가 설립되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방문하는 이번 계기에도 뭐 우주항공 연구 분야에서 어떤 쾌거를 만들어내면 그야말로 부전 여전이라는 얘기 나올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사 방문한 건 상당히 우주 강국 실현에서 상당한 계기점이 됐으면 좋겠고 요즘 영화 나오는 거 마션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화성에서 살아남기 맷 데이먼 주연이죠. 예. 거기에 저는 깜짝 놀란 게 그 화성에서 돌아오는데 그걸 중국 도움으로 돌아와요. 아, 영화에서 보니까. 그래서 야, 세계 G2지만 중국이 저렇게 화성에서 돌아오는데 중국 협조를 얻어서 영화에서 들어오는 걸로 중국은 그렇게 강국이 됐구나. 근데 또 영화에서 보면은 민디 팍이라는 한국 이름 조연 배우가 나오는데 예. 그게 백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원작에는 그게 한국 사람 대상인데 그 영화 감독은 신경 안 쓰고 그냥 백인으로 든 거예요. 민디 팍이라는 사람은.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우주에서는 아직 우리 인공위성도 아직 못 쏘잖아요. 그것도 예. 러시아가 뭐 고흥에서 쏴주는데 그것도 제대로 몇 번 실수해서 겨우 하고 왔는데 우리도 이렇게 미래를 보고 앞으로 가고 좀 이런 거 이렇게 좀 전진하는 50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 갔을 때 한 것처럼 우리도 좀 앞을 보고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 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 배려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0년 전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가 간 곳을 데리고 가고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20개 전자공학과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에 대한 배려도 하고 네. 이런 건 어떻습니까? 미국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갈 때마다 물론 뭐 이명박 대통령 뭐 다 노무현 대통령 환대를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배려하는 것 같다, 따뜻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 아버지 때부터 이런 역사가 히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최초의 또 여성 대통령, 미국에서도 여성 대통령이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미국인들에게는 상당히 대단한 걸로 보이는 거고, 일단 미국이 그런 점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실리도 있어요. 이게 요번에 이제 나사에 가갖고 이거 보여주고 또 뭐 우주인하고 통화하고 그런 거는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또 미국 입장에서는 그 니들 나로 그 발사할 때마다 그 발사체를 이제 러시아 거 쓰지 말고 우리 거 좀 써봐 하는 그런 사인을 주는 걸 수도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펜타곤, 미국 오각형으로 된 미국 국방부 건물에도 갑니다. 그리고 미국 장병들을 직접 만나는 걸 선택했네요. 대통령께서 미국 장병들하고 네. 압수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10월 15일 날 바로 미국 국방부 펜타곤에 방문을 하는데요. 미군 장병들과 중요한 메시지를 외친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예, 아마 이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들어볼까요? 네. 대통령께서 미군들을 만나서 아마 이 얘기 같이 외칠 것 같습니다. 보시죠. 같이 갑시다. We go together. That's what we're about. I will still be a 동네 아저씨 and 세준이 아빠, as people here in Korea have called me. 같이 갑시다. 이제 같이 가는 건 좋은데 저 말을 할 것 같다라고 예상하고 바라는 배경 중에 하나는 얼마 전에 중국 전성절 열병식도 그렇듯이 우리 한국과 중국,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너무 가까운 거 아닌가. 미국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그렇죠. 불식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특히나요, 일본 사람들이요, 이게 어떻게 하냐면 와싱턴에 가갖고 미일 관계에 있어서 또 이제 한미일 삼국 관계에 있어서 자기들이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해서요, 계속 한미 관계를 약간 이간질시키는 게 있어요. 한국은 중국에 너무 기울었다. 한국은 너무 중국 경사 외교다. 이제 미국을 좀 경시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일본 사람들이 계속 가갖고 이게 뭐랄까 그런 좀 외교전을 펼치고 다닙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번 중국 열병식에 참여한 여러 나라 그 정상이 있었지만 미국과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 중에서는 한국이 유일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에 대한 우려와 그거를 요번에 가서 탱크로 가서 미국 병사들하고 고투게더를 같이 외치면서 그런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는 그런 이벤트가 되지 않겠나 보입니다. 어쨌든 한미동맹 매우 중요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같이 갑시다라는 말에 원조가 있어요. 원조가 있습니까? 예. 1905,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부동 전투라고 가장 치열했던 전투가 있는데 당시에 백선엽 장군과 그다음에 메가더 장군이 같이 나눴던 얘기가 바로 Let's go together, 같이 갑시다 이런 얘기인데요. 백선엽 장군 사무실에 가도 그 단어가 적힌, 그 문장이 적힌 기록자가 걸려 있다고 저분인가요? 합니다. 왼쪽, 오른쪽이 메가더 장군 네, 같이 보이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왼편에 앉아 계신 백선엽 장군인데 그 백선엽 장군의 사무실에 가면은 바로 이 메시지 같이 갑시다. 한국말을 영어로 쓴 것이 이렇게 걸려 있다고 합니다. 예. 아마 뭐 메가더 장군도 그렇죠. 한국에 있었으니까. 한미가 혈맹이라는 거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말이 같이 갑시다입니다. Let's go together. 굉장히 어떻게 보면 피를 같이 흘린 사이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지난번에 이명박 대통령은 거기 펜타곤 탱크룸에 가서 거기 미국 수뇌부들한테 안보 정세를 브리핑 받았다면은 이번에는 같이 손잡고 함께 갑시다.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 내에서도 일부 뭐 진보 또 일부 좌파 이런 분들이 계시는 게 사실이고요. 미국 내에서도 극우가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다음 대통령이 되겠다는 트럼프 후보는 한국 도와줄 필요 없다. 왜 우리 돈 들여서 저 부자 나라 한국을 도와주느냐. 이런 얘기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트럼프가 일단 사실관계를 잘 모르는 게 한국이 그냥 공짜로 무임승차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작년만 하더라도요 우리 측의 분담금이 9천억 원이 넘습니다. 1조 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TV에 나오고 있는 저 트럼프가 내용도 모르고 한국이 돈을 내지 않는다. 이렇게 떠들고 다니니까. 계속 저 사실관계도 확인하고 헛소리 하니까 요새 지지율이 떨어지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조셉 최 우리 교포 같습니다. 교포가 뭘 모르는 트럼프를 주넘이 꾸짖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Basically said that South Korea takes advantage of the United States in terms of the defense spending on the Korean Sure. Peninsula. Right. You said True. they don't pay anything.
However, I just want to get the facts straight and say Are that you that's- from South Korea? I'm not. I was born in Texas, raised in Colorado. But I just want to say, that, you know, no matter where I'm from, I just like to get my facts straight. And I want to tell you that that's not true. South Korea paid $861 million. That's geopolitical. Excuse me. It's peanuts compared to what it's costing. 마지막까지 저 트럼프라는 사람이 우기네요. 저 그러니까 뭐 9천억이라는 피넛 하면서 땅콩 정도뿐이 안 낸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좀 트럼프의 저 자질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이제 한국인이냐고 물어보죠. 한국에서 왔냐라고도 물어보고요. 인종적인 얘기는 이제 미국에서는 거의 금기 시대인데 이제 저런 얘기를 하면서 자극을 하기도 하고 그에 반해서 이제 저 학생은 하버드를 다니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수치 인용도 굉장히 정확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방위비 분담금 9,200억 정도 되는데 이 9,800억 정도 좀 비슷한 숫자로 얘기를 했고요. 저런 학생들이 또 외교관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학생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소개를 드릴게요. 이 조셉 최가요. 그러니까 지난 4월에요. 바로 아베 총리가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에서 왔을 때 그때도 돌직구 질문을 이 조셉 최라는 학생이 던졌습니다. 아베 총리한테요? 네, 일본군을 우리가 그 위안부 동원했다는 증거가 있는데 왜 인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아베 총리가 굉장히 당황해서 답변하지 못했던 그런 사례도 있는데요. 이 조셉 최라는 학생 지금 하버드 경제학과 2학년인데 뭐 프린스턴대랑 그다음에 하버드대 동시에 합격한 또 수재였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미국 입장에서도 극우 일부 뭐 트럼프 같은 사람을 견제해야 되고 우리도 일부 또 이쪽을 견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의 방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사람들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뭐,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이게 의견들 조율하는 거, 여기에 어떤 헌법적 합의점 삼는 게 참 중요한데요. 제일 중요한 건 아까 그 조셉 채 얘기에서 나오지만은 사실관계 정확히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건 미국에 대한 얘기도 뭐 방위비 분담금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어떤 장비적 가치 17조 원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최소 가치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사실관계 입각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기 한 게 트럼프 얘기는 사실관계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 헛소리지만요. 우리가 좀 한 가지 그 고민해야 될 게 걱정해야 될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국 내에 트럼프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꽤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미국이 반드시 자기 나라 이익 때문에 한국을 절대 안 버리고 끝까지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또 대한민국 사람들의 또 착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 만들어지기까지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방공포로를 석방하고 미국하고 굉장히 갈등이 고조되는 속에서 한미 안보 협약을 받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미국이 뭐 자기들 국익 때문에 뭐 한미 동맹이 반드시 유지되고 있다. 또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 한국에 그렇게 생각하는 반미주의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만나면 의례적인 뭐 우리는 혈맹, 남들 듣기 좋은 얘기만 하고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미국이 이번에 우리가 한국과 중국이 가까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해를 하고 북한에 대한 견제도 같이 보조를 맞추고 그럴 것 같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윌리엄 고튼이라고 미국 북부사령관이 있습니다. 별 4달인 대장인데요. 10월 7일 날 북한이 열병식 하기 전에 이런 얘기했죠.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 본토 날릴 수 있다는 얘기를 4월 7일에 이어서 또 한 번 합니다. 이게 미국 안보론자들이 흔히 하는 얘기인데요. 이 정도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그것은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할 때 반드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고 이건 가장 큰 위협의 대상인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자고 이번에 류인산이 가가지고 10월 10일 날 하여간 우리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연설의 수위도 낮았고 새로 그 신형 무기 별것도 등장 안 했고 그다음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 안 했고 그다음에 핵실험 이런 것도 아직 징후가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그만큼 북한에 많은 작용을 했다는 거고 북한을 통제한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간 게 먼저 시진핑하고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뭔가를 얘기했고 그 이후에 중국이 북한을 그만큼 잘 설득하고 이런 모양새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미국에서도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갈 때는 약간 일본 사람들 가갖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이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쳐다봤을런지 모르겠는데 아, 박근혜 대통령이 베이징 간 효과가 이번에 나타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도 오히려 잘 됐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여태까지는 추상적인 대응 위주로 많이 했거든요. 한미가 북핵에 대해서. 근데 경제 봉쇄를 넘어서는
뭔가 새로운 거가 좀 우리는 요구를 해야 될 거고 예.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예. 우리의 요청에는 응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얼만큼 구체적으로 나올지 그게 사실은 앞으로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한미 동맹, 한미 혈맹이라는 부분은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6.25 전쟁과 그 이후의 전후 과정을 그 과정에서 미국의 역할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미국이 우리의 혈맹일 수가 있고 분단의 원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역사 교과서 논쟁은 한미 관계와도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일부 좌편향 논란이 있는 교과서가 아니라 그 교과서를 만든 출판사에서 선생님들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세요 라고 하면서 교사용 참고서, 지도서를 발간을 해서 선생님들에게 나눠줍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중간쯤을 한번 보실까요? 미 군정 당시 미 육군 총사령관 포고 2호에서는 미국에 반대하는 사람 용서 없이 사형이나 형벌에 처한다고 했다라고 지학사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사실 왜곡입니다. 실제 포고는 미군도 아니고 연합군에 대해 고의로 적대 행위를 하는 자 등은 군율회의, 뭔가 절차, 재판 과정을 거쳐서 형벌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 작은 부분이지만 일정 정도 미군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측면이 이 교과서뿐만 아니라 일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 보는 눈이 다른 겁니까? 왜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는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그 건국과 그 이후 과정에 대한 좀 부정적 시각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미군은 점령군이라고 하는 시각에서 이런 식으로 왜곡이 되는 거거든요. 예. 또 소련군에 대해서는 38선 이북을 한 통치한 소련에 대해서는 마치 해방군인 것처럼 또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군은 점령군이고 소련은 해방군이고 뭐 이런 시각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그다음에 분단의 원흉도 이승만이고 사실상 역사적으로 모든 자료를 통해서 확인된 게 1946년 2월에 이미 북한의 북조선 인민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 공사 하나가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몇 개월 후에 있었던 발언이 바로 분단의 시작인 것처럼 다 그런 식의 이제 아주 왜곡과 불균형 그런 거죠. 기존 교과서에. 예. 어떤 면에서 보면 고등학교 교과서보다 교사용 지도서가 저렇게 기술되어 있다는 게 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니까.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그리고 편집을 했다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정교과서 반대 논리로 자유발행제를 전 세계가 하고 있는데 이 자유발행제에 반한다고 해서 국정교과서를 비판하고 있는데 이 교사용 지도서는 이런 방향으로 가르치도록 사실상 강제하라는 얘기죠. 일종의 사상을 주입시키는 거고 저게만을 잘못되어 있다면 더 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이제 새누리당에서 역사교과서 개선 특위에서 내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저희가 맞는 것 같은데 혹시 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금성출판사를 한번 보시죠. 이 얘기는 저희도 대학 다닐 때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좀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 가서 케네디 대통령 만나서 차관을 받아오고 또 월남전 자유 진영을 지키기 위해서 파병할 수도 있다는 뜻을 비칩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베트남전 파병, 미국의 용병 이런 식의 표현을 합니다. 베트남전에 한국군이 가는 것은 미국의 돈 받고 용병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베트남 민간인들을 희생시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베트남 민간인들을 희생시켰다. 한국 젊은이 희생, 베트남 민간인 희생. 그러니까 미국이 돈 줘서 우리가 따라가서 멀쩡한 한국 젊은이 죽고 베트남 민간인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베트남 예를 들어서 당시 월맹이라고 그러죠. 월북도 이쪽 죽이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죽였죠. 서로가. 그래서 이제 지적은 편파적이다. 대단히 편파적이고 사실 우리가 조국 근대 한강의 기적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베트남 참전이 가져온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이거는 이미 다 통계적으로 입증이 된 거고요. 우리가 사실 베트남
특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전후 복구하는 데 있어서 50년 6.25 그 3년 동안 이게 한국전쟁 특수가 일본 전후 복구에 엄청난 그 모멘텀이 됐듯이 우리도 이제 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너무나 한쪽에 편향된 일부 시각 가지고 이렇게 뭐라 할까 이렇게 하는 건 좀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죠. 61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면서 한국과 북한을 비교를 하는데요. 북한의 공군이 남한보다 4배가 많다는 얘기를 하고요. 북한의 전력 생산량이 110만 킬로와트인데 한국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끝내면 103만 킬로와트가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남북 간에 북한이 압도적 우위가 바뀌는 계기가 되는 게 사실은 이제 월남전 통해서 월남 특수라는 게 만들어지고 예. 월남 특수에서 돈 벌어와서 기술 배워서 그다음 중동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중동 특수를 예. 만들어냅니다. 게다가 대미원조부터 군사원조 많은 게 결정적 모멘텀이 되는 게 월남전인데 이 긍정적인 면들을 다 빼버리고 부정적인 일부 사실만 가지고 저런 식으로 기술하는 거는 이건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될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에 저 미래인 교과서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위에 한번 볼까요? 예, 저기도 보면은 이 적극적인 통일정부 수립의 적극적인 인물은 김구와 김규식이고 예. 반민족 행위자 청산의 소극적인 인물은 이승만이다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까지 일방적으로 우리나라를 평가를, 예. 그렇죠. 우리나라 미국과 각각 그 자본주의 수립에 큰 나라를 세운 그 첫 번째 대통령을 저렇게 일방적으로 친일 분자로 이렇게 매도하는 건 저런 건 문제도 이런 것 같습니다. 예. 이 내용을 한번 보면 김구 선생과 김규식 선생에 대해서도 훌륭하신 분이고 다 역할을 하셨는데 어떤 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요소만 설명을 하고 어떤 분에 대해서는 이승만 대통령에도 장점이 있을 텐데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한 일방적 평가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고등학생들에게 좀 걱정스러운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6.25 전쟁은 이데올로기 대리전, 민족 내부 갈등. 그러니까 6.25 전쟁이라는 게 민족 내부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남한과 북한의 갈등이라는 겁니다. 북한이 먼저 남쪽으로 침략해 내려온 것은 원인이 아니고 남북 똑같이 6.25 전쟁에 잘못이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거든요. 이게 이른바 이제 브루스 커밍스라고 그 시카고 대학 교수했던 사람이 그 수정주의 학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6.25가 북한의 남침에 기습 남침에 의해서 발발한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이미 휴전선 인근에서 소규모의 국지전들이 있었던 건데 그게 확대된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북이 남침했다 이거를 뭐 부정하지는 못하지만 전쟁의 원인은 이미 그 전부터 사실상 내전 상태였다라고 하는 이른바 수정주의 학설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예, 그런 솔직히 객관적 근거로서는 지금 학계에서는 커밍스 얘기는 좀 아니다라고 이미 결론이 났잖아요. 완전히 아니라고 엑스퍼 된 지가 몇 년 이미 결론이 난 내용 아닙니까? 예. 근데 저런 내용들이 학생들한테 교육이 됐을 때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2010년도 11월 29일 날 서울 초중고생 1240명한테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 뭐 동아일보도하고 문화일보도 조선일보도 다 같이 참여를 해서 했는데 연평도 도발을 누가 일으켰냐라고 물어봤더니 1240명 가운데 43%가 한국의 자작극 내지는 한국이 먼저 썼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연평도 도발이 우리가 자작극이다? 야, 이거 심한데. 아니, 이 43%나 이 정도 대답을 하고 천안함 비격도 36% 정도가 이건 북한이 하지 않았다라고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예를 하나 들은 게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는 뭐 독재라는 표현이 28번 들어가는데 북한에 대해서는 2번 들어간다는 이게 압축적 표현인데요. 이런 것들이 편향적으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너무나 추상적이고 모호하고 그리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르고 교육을 받는다는 거고요. 예. 이게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혹시 이런 거 어떻습니까? 정반대 얘기를 제가 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는 국정교과서를 국정화하자 아니자라는 의견은 없습니다. 정답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방법일 뿐이지 무엇이 절대적인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사실이 뭔가 오류가 있다면 국정화를 하든 하지 않든 좀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쪽 얘기는 이제 이런 겁니다. 1990년대 이후는 북한에서도 외국어와 컴퓨터 교육 등 실제 생활에 필요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북한 교육 체계를 좀 미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인데 정반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어릴 때 뭐 김일성 뒤에 혹이 이만큼 난 사람이 뭐 일이 늑대 복장을 하고 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북한도 컴퓨터 교육할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 북한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만 부각해온 건 아닙니까? 이거 컴퓨터 교육하니까 우리 지금 해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뭐
이 특수부대로 엄청나게 이거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북한에 보면 무슨 평양 외국어 대학, 우리 외국어 대학들이 있잖아요. 그 북한에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북한에 대해서 뭐 너무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세대가 말이에요. 어렸을 때 저 국민학교 다닐 때 6월 25일에 되면 맨날 방공 웅변대회 하고 어찌 우리 이날을 뭐 그치, 그 때려잡자 공산당 예, 원수의 무리들이 예. 그러다가 그게 이제 아닌 걸로 되니까 이 386 세대들이 뭐 적에 적은 친구도 해갖고 너무 또 이렇게 또 그 반작용이 심했던 거거든요. 예. 우리도 북한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인식하면 된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게 정확한 정답이라고 보고요. 예를 여기 하나 더 들면 주체 사상에 대해서 교사행지 진서에 대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주체 사상은 세계 80여 국에서 글을 새겨 보내왔다. 그런데 주체 사상을 기려서 보내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체 사상이라는 것은 북한의 독재 체제 옹호 논리고 여기에서 만들어진 게 정치범 수용소와 온갖 종류의 끔찍한 처형 방법들 그리고 지금도 20만 명 정도가 수용소에 갇혀 있다는 건데 이런 면들과 함께 이 같은 균형적인 기술이 돼야 그래야지 학생들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고교 한국사 교사용 지도서 저 문제가 그게 저거는 정부 검증을 아예 안 받습니다. 아, 이거는 정부 검증 자기네 없습니까? 마음대로 만든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국사편찬회에서 새로 교과서도 만들고 교사용 지도사도 만들 텐데 그건 교사들이 저걸 사용 안 하면 또 끝입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이 사실 정신이 똑바로 박혀야지 우리나라 교육이 똑바로 되는 건데 저런 교사용 지도서 아무리 제대로 만들어도 또 활용을 안 하면 저런 식의 또 왜곡된 교육을 또 받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 대목에 대해서 야당이 저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한 것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저기에 대해서 언급한 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고요. 다만 이제 교과서 국정화하는 거에 대해서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 나온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뭔가 교과서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차분히 좀 팩트부터 들여다보면서 토론에 가는 과정이 좀 더 중요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이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당은 국민들과 함께 친일 독재 교과서 총력 저지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제가 꼭 이런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국정화가 반드시 최고선이나 정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문재인 대표 그쪽에서 좀 언급을 하셔야죠. 언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조건 국정교과서는 친일 교과서다. 네. 이렇게 하지 말고 이 항목에 대해서 왜 구체적으로는 답을 하지 않죠? 항목에 그런데 대해서. 말이에요. 2월 8일에 그 네. 문재인 대표가 저기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되고 나서 뭘 했습니까? 현충원 갔죠? 예. 동작동 현충원 가서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했죠. 처음으로 참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을 재평가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07과삼이가 등소평의 모태똥 시대를 평가하면서 최초로 한 말인데요.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 과도 있었지만 공이 더 훨씬 많은 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바로 이 지금 현행 교과서들이 그런 건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왜 얘기를 안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진짜 국정화 문제 자체보다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한 내용이 서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그동안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